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로 미국 경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주 스캔의 도입부에서 미친 한 주였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왜 미쳤다고 했느냐? 지난주 시장 대폭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주가 끝나기도 전에 그 대폭락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원상복귀됐어요. 차트, 지난주 차트입니다. 월요일 개장과 함께 미국 증시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장 마감할 때는 월요일 기준가를 회복한 거예요. 신기했죠? 신기할 정도였어요. 자, 폭락의 원인이 뭐였냐? 그걸 갖고 지난주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한 개가 아니다, 다양하다. 그리고 그 원인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사실 분명하지 않다. 경제는 괜찮다. 그냥 시장이 문제였던 거다.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으로 판단을 했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런 폭락까지 나온 거다. 이런 얘기들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서야 이걸 다들 인식했기 때문에 증시가 예전처럼 지속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 그게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는 어땠냐? 계속 상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반등 지속했어요. 자, 지난주에 월요일 기준가를 회복한 건 맞는데 하락은 그 전주에도 있었거든요. 그때의 하락은 회복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것만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반등한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올랐어요. 이러면서 2주 전 위치로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한 주가 아니라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미친 2주가 되는 거예요. 자, 차트 보면요.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지수가 그대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떨어진 거, 이만큼을 이번 주에 회복했다. 그러면서 2주간의 롤러코스터 장세 다 메꿔진 겁니다. 미국 증시 이렇게 2주를 보냈어요. 자, 폭락의 원인이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화시켜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 침체 조짐으로 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 아니라는 반대 조짐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경기 침체 조짐이 뭐였냐? 7월 일자리 순증이 기대 이하로 적었다. 6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거기다가 실업률까지 급등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광범한 불안이 엄습한 거죠. 이게 시장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정반대 조짐이 나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예상치가 0.3%였어요. 그런데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1%, 6월에 비해서 7월 소매 판매가 1% 증가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7월치입니다. 이런 수치 나오니까 당연히 아니, 경기 침체 없네. 소프트 랜딩 한다는 얘기네.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등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번 주는 목요일에 큰 반등 나왔어요. 아침에 소매 판매 지표 나오면서요. 자, 그런데 이 7월 소매 판매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운도 좀 따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6월 소매 판매가 그 사이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여기에요. 이게 6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 증가율이죠. 5월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6월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7월 증가율은 6월의 기저효과 덕을 봤어요. 그럼 6월에 왜 이렇게 하락했냐? 자동차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6월에는 자동차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차트에서 보듯이 이 검정이 자동차 판매입니다. 갑자기 큰 폭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딜러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서 판매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의 물량이 전부 7월로 2월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자동차 판매가 6월에 비해서 3.6%나 늘었어요. 한 달 사이에. 자, 이 3.6% 이 검정 부분을 빼면 전체 7월 증가율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월의 월간 소매 판매 상승률 1%는 일회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소매 판매의 문제가 이게 주로 재화 중심입니다. 서비스는 많이 안 들어가요. 주로 식당 가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모이는 소비지출 지표가 더 포괄적인 거고 월말에 소비지출 지표 나오죠. 이 지표의 신뢰도가 소매 판매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도 소매 판매 지표 한번 높게 나왔다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죠. 목요일에 미국 증시 급등하면서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저효과 덕분에 높아진 지표 하나가 글로벌 증시 상승을 혼자 견인했다?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쉽게 상승하는 걸 보면 사실은 증시가 불안하다는 얘기다. 취약하다는 얘기다. 이걸 방증해 주는 게 이번 주 상승이다.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오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다 정리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정이 상이해요. 먼저 쌈의 규칙, 실업률이 기준이죠. 쌈의 규칙은 7월부터 경기 침체다 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용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률이 급락하면 경기 침체로 본다. 고용률이 급락하면 경기 침체로 본다는 규칙인데 UBS가 이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따르면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고용률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실업률에다가 부인 규모까지 합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버클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규칙에 따르면 경기 침체는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에 부인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왔다고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척도들의 판정이 각각 달라요. 사실 지금의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기 침체는 실시간으로 판단이 안 돼요.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는 기술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경우 NBER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판정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실업자와 취업자 그리고 구인 구직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연구자들은 이민자 변수 때문에 지금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요동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주 증시 상승을 부추긴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월마트 실적이에요. 최근에 월마트가 소매업종의 스타입니다.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올 들어 주가가 31% 상승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실적 발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9% 상승했습니다. 소매업종 내에서 주가 상승률 1위예요. 자, 실적 발표 내용이 뭐였냐? 미국 내의 월마트 점포들이 달성한 매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2% 증가했습니다. 이게 수요일에 발표된 건데요. 목요일 아침에 전미 종합 할인 매장 매출 증가율이 나왔어요. 2.8% 나왔습니다. 월마트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죠. 월마트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했어요.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올렸는데 2분기에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오르죠. 목요일에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월마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 소비자들 긴축하지 않는다. 식료품은 물론이고 임의 소비재, 꼭 안 사도 되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여전히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안도와 환호의 반응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월마트도 소비 둔화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다 종결시킬 수는 없어요. 다른 소매 기업들도 있습니다. 홈디포, 맥도날드 올해 실적 별로 좋지 않아요. 올해 실적 예상치를 그냥 유지시키는 정도입니다. 경기 둔화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금요일에 나왔는데 7월 주택 신축 허가 4년 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금리 여전히 높죠. 6%입니다. 그 부담 때문에 전년 동월에 비해서 주택 신축 허가가 6.8%나 하락했어요. 우려스럽죠. 경기에 대한 걱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글로벌 석유 수요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올 들어 하루 석유 수요 증가가 100만 배럴 이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냐? 재작년에 비해서 하루 210만 배럴 정도 수요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높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유 수요도 작년보다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증가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글로벌 수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 내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6월 수요 하락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예요. 7월 중국의 원유 수입은 2022년 9월 계엄령 같은 코로나 봉쇄 단행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수력발전, 태양광 이런 클린 에너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위축돼서 그런 건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유가가 공급 사이드 문제가 아니라면 수요 사이드만 보면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동 확전만 아니라면 유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가 자신의 경제 프로그램을 기회경제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어요. 오퍼튜니티 이코노미. 일단 이름은 좋은 것 같아요. 핵심 기조는 이겁니다. 국민에게 기본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 식품, 주거, 헬스케어, 보육 이런 부분에서의 비용을 낮추겠다. 이게 초점입니다. 식료품 바가지 가격은 연방 차원에서 금지시킨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세금 공제, 가족당 $6,000 추가 제공한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25,000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기회경제라는 게 아직 전체가 제시된 건 아니고 몇 개씩 연설하면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 패키지의 이름을 공표한 거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해리스 후보는 재정 확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모두의 관심사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냐. 양측 모두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 재정 적자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더 늘릴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더 늘릴 거냐. 이걸 주시 안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정부 지출 확대를 감세와 결합을 시킵니다. 지출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감세도 동시에 제시했다. 자, 정부 적자를 줄이려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고요. 하나는 정부 지출을 줄인다. 또 하나는 정부 수입을 늘린다. 정부 수입을 늘린다는 거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인다는 건데 트럼프는 세금을 깎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해리스는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거운동 전에는 부자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공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단 해리스의 공약이 재정에 덜 부담을 줄 거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해리스는 한쪽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그 돈으로 지출을 확대할 거란 얘기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초기 단계예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너무도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